저 사람 누구야? 태성그룹 창업주 강태준 회장의 장례식장.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유족석에 앉아있던 장남 강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변호사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장례식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5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혼외자. 그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나타났다. 과연 5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비가 서울 시내를 적시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성그룹 창업주 강태준 회장이 향년 83세로 세상을 떠났다. 뉴스는 하루 종일 그의 죽음을 다루고 있었다. 맨손으로 시작해 재벌 신화를 쓴 인물. 한국 경제 성장의 산증인. 태성그룹의 살아있는 역사.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기업가로 기억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달랐다. 장례식장 VIP실. 장남 강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 피곤함이 더 짙게 어려 있었다. 이제 끝났군. 그가 중얼거렸다. 옆에 앉은 여동생 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아버지 유언장은 언제 공개된대? 민석은 잠시 주위를 살폈다. 내일.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장례식의 진짜 관심사는 슬픔이 아니었다. 바로 유산이었다. 태성그룹 지분,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해외 자산, 그리고 경영권. 강태준 회장이 남긴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다. 친척들과 임원들 역시 겉으로는 슬퍼했지만 속으로는 유언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 낡은 검은 정장.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 그는 조용히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유족들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누구지? 친구 아들인가? 계열사 사람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강태준 회장의 오랜 법률 대리인인 최 변호사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버린 것이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까지 떨어뜨릴 정도였다. 설마. 변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다. 중년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최 변호사와 눈이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치 서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최 변호사의 입술이 떨렸다. 도윤 씨?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변호사를 바라봤다. 중년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오랜만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최 변호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본 강민석이 다가왔다. 변호사님, 무슨 일입니까? 최 변호사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은. 그리고 말을 멈췄다. 민석이 재촉했다. 누구냐고요? 최 변호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님의 아드님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아드님?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말도 안 됩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5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분입니다. 그 순간 한도윤은 다시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유산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다. 저는 왜 아버지가 평생 저를 찾았는지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평생 찾았다고? 죽은 줄 알았던 혼외자를? 그렇다면 50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그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강태준 회장의 장례식은 더 이상 장례식이 아니었다. 5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장례식 다음 날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긴 테이블 주변으로 강태준 회장의 가족들과 주요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장남 강민석, 장녀 강수진, 차남 강현우, 그리고 태성그룹의 법률 대리인 최성호 변호사. 모든 사람의 시선은 책상 위 검은 봉투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강태준 회장이 생전에 직접 봉인한 유언장이었다. 민석은 초조하게 손가락을 두드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장례식장에서 나타난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 한도윤. 죽은 줄 알았던 혼외자. 그 이름만으로도 불쾌했다. 시작하시죠. 민석의 말에 최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다. 본인은 강태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본 유언장을 작성한다. 몇 가지 재산 분배 내용이 이어졌다. 부동산, 현금 자산, 계열사 지분, 모두 예상 범위 아니었다.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왜 그러십니까? 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다음 문장을 읽었다. 나의 죽음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내 아들 한도윤을 찾아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순간 장녀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현우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석은 의자를 밀치며 소리쳤다.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도윤이는 죽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를 속였다. 나는 50년 동안 아들을 찾았다.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다. 민석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버지가 미치셨던 겁니다. 최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매우 또렷하셨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최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유산. 만약 저 남자가 친자라면 상속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민석은 재빨리 계산하기 시작했다. 태성그룹 지분, 경영권, 후계 구도,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 사람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민석은 비밀리에 사람들을 움직였다. 국내 최고 수준의 사설조사팀, 법무법인, 기업정보팀,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했다. 목표는 단 하나. 한도윤의 정체를 밝히는 것. 며칠 후 조사 결과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민석은 서류를 펼쳤다. 하지만 읽을수록 이상했다. 출생 기록, 초등학교 기록, 병원 기록. 어느 순간부터 모두 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그때 조사팀장이 말했다. 회장님, 이 사람 기록이 너무 깨끗합니다. 깨끗하다고? 아니요. 조사팀장은 낮게 말했다. 깨끗한 게 아니라 누군가 없앤 겁니다.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혼자 아버지의 옛 서재를 뒤지고 있었다. 이미 수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공간. 책장과 서류함 사이에서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우연히 오래된 서류 상자를 발견했다. 잠금 장치는 이미 녹슬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젊은 시절의 강태준, 그리고 아름다운 한 여인. 그 사이에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1980년 봄, 도윤이와 처음으로 함께 찍은 사진. 민석의 손이 떨렸다. 말도 안 돼. 그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 아이의 얼굴. 놀랍게도 현재의 한도윤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민석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상자 바닥에서 또 하나의 봉투가 발견됐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앞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내 아들 도윤에게. 그리고 그 아래 강태준의 친필 서명. 민석은 마른 침을 삼켰다. 50년 동안 숨겨진 진실. 그 답이 이 편지 안에 들어있는 것일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기 시작했다. 민석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낡은 편지 봉투, 변색된 종이, 그리고 강태준 회장의 친필 서명. 내 아들 도윤에게.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편지였다. 민석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중 가장 위에 놓인 편지를 펼쳤다. 도윤아. 짧은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민석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민석은 무심코 침을 삼켰다. 아버지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믿었다. 내가 태어난 지 6개월 되었을 때 너와 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석은 편지를 읽다 말고 멈춰섰다. 교통사고? 죽은 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는 다시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누군가 나를 속였다. 그리고 나는 50년 동안 진실을 알지 못했다. 회의실에서 읽었던 유언장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민석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때 편지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아, 내가 너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언젠가 꼭 알게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민석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같은 시각 한도윤은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장례식 이후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의 숨겨진 아들, 50년 만에 나타난 혼외자, 온갖 기사들이 쏟아졌다. 도윤은 TV를 꺼버렸다. 그는 그런 관심이 싫었다. 평생 원했던 것은 돈도 재벌가도 아니었다. 그저 진실이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 변호사였다. 도윤은 문을 열었다. 최 변호사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이 남기신 겁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받아들었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도윤에게. 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아버지의 편지였다. 그날 밤 도윤은 홀로 편지를 읽었다. 도윤아.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불과 3년 전에 알게 되었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3년 전? 그렇다면 강태준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내 어머니는 나를 떠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었다. 편지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다. 어린 시절 도윤의 사진,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군 입대 날, 결혼식. 도윤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멀리서 조용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사진 뒷면에서 낡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다. 도윤은 집어들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사고는 없었다. 모든 것은 계획된 일이었다.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 밑에 적힌 이름.
단 하나의 이름. 이정숙, 강태준의 현재 부인, 그리고 민석의 어머니. 도윤은 숨을 멈췄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그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50년 전 누군가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없애려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군. 그리고 그 순간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민석 역시의 같은 이름을 발견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정숙. 5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비밀을 품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강민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편지, 그리고 그 안에 적혀있던 이름, 이정숙, 자신의 어머니. 민석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메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사고는 없었다. 모든 것은 계획된 일이었다. 새벽 3시, 민석은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78세의 이정숙이 문을 열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민석은 대답 대신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젊은 시절 강태준, 그리고 한 여인, 어린 한도윤.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주 잠깐. 하지만 민석은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이 사람들 아세요? 정숙은 시선을 피했다. 모르는 사람이다. 거짓말이었다. 민석은 확신했다. 그날 오후 최 변호사가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다. 50년 전 병원 기록, 교통사고 신고서, 사망신고 서류, 그리고 입양 관련 기록. 놀랍게도 그 모든 서류에 같은 이름이 있었다. 이정숙. 최 변호사는 무겁게 말했다. 회장님은 죽기 전 3년 동안 이 자료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셨죠?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50년 전 강태준은 가난한 집안의 딸 한미숙을 사랑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다. 바로 한도윤이었다. 하지만 그 시절 강태준은 사업 확장을 위해 정략 결혼을 강요받고 있었다. 상대는 대기업 회장의 딸, 이정숙. 강태준은 결혼을 거부했다. 한미숙과 아이를 선택하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미숙과 도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태준은 무너졌다. 몇 달 동안 폐인처럼 살았다. 그리고 결국 정략 결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사고는 없었다. 이정숙의 아버지는 막대한 돈을 이용해 사람들을 움직였다. 한미숙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제안했다. 아이를 데리고 떠나라. 영원히. 거절하면 강태준의 사업을 무너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젊은 엄마였던 한미숙은 선택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졌다. 그 과정에서 강태준에게는 거짓 사망신고가 전달됐다. 그는 평생 아들과 첫사랑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다. 민석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한도윤 역시 이 진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 도윤은 평생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린 줄 알고 살았다. 가난, 차별, 고생, 모든 시간을 원망 속에서 살았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에게 버림받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민석은 처음으로 도윤을 찾아갔다. 서울 외곽의 작은 국밥집, 도윤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민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도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민석이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도윤은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누구 대신 사과하는 겁니까?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 어머니? 아니면 우리 아버지?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평생 한 번만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두 남자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순간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한도윤 씨에게 남긴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도윤과 민석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강태준이 죽기 직전 도대체 무엇을 남긴 것일까? 사람은 죽어서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강태준이 그랬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태성그룹 본사 최종 유언장 공개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회의실에는 강민석, 강수진, 강현우, 그리고 한도윤이 앉아 있었다. 도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다. 이곳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가족, 갑자기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때 최 변호사가 검은 서류철을 꺼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특히 민석은 긴장하고 있었다. 혹시 아버지가 지분 절반을 도윤에게 남긴 건 아닐까?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최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다. 태성그룹 지분은 기존 상속인들에게 분배한다. 민석은 눈을 깜빡였다. 예상과 달랐다. 도윤의 이름은 없었다. 수진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최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한도윤에게는 별도의 유산을 남긴다.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향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단독주택, 그리고 개인 금고. 끝이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민석은 이해할 수 없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왜 저것뿐이란 말인가? 도윤도 당황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이 유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꺼낸 낡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써내려간 편지들이 있었다. 한 장, 두 장, 10장, 수십 장. 도윤은 말을 잃었다. 모든 편지가 자신 앞으로 쓰여 있었다. 도윤아, 오늘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겠구나. 도윤아, 오늘은 내가 군대에 가는 나이구나. 도윤아, 오늘은 결혼했을지도 모르겠구나. 도윤의 손이 떨렸다. 강태준은 아들을 찾지 못한 50년 동안 매년 편지를 써왔다. 생일마다, 설날마다, 추석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도윤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상자 맨 아래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강태준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쓴 편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 도윤에게.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니,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도, 무엇을 먹고 사는지 몰라도 나는 늘 내가 행복하기를 기도했다.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도윤은 더 이상 읽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회의실 안도 조용했다. 민석도, 수진도, 현우도 모두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평생 만든 태성그룹 본사가 보였다.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처음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다. 너무 늦게 왔네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는지.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도 회사의 지분도 아니었다. 5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이었다. 몇 달 후 도윤은 성북구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자신이 태어난 집이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다. 도윤은 그 나무 아래 작은 의자를 놓았다. 그리고 매년 아버지의 편지 한 장씩을 읽었다. 비로소 잃어버린 50년을 되찾아가듯. 어쩌면 가족이란 함께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잊지 않는 마음인지도 모른다.